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총리 후보 지명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이르면 내일 후보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대해 해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여사에게 옷을 판매한 유명 패션 디자이너를 만나 구입 방식과 가격을 취재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인수위원회가 대통령 경호처를 경호실로 바꾸고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여야가 부동산 정책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임대차 3법 폐지 축소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인수위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소수 대란이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제2의 요소수 대란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한덕수 전 총리가 유력한 가운데 이르면 내일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 이명박 정부 때 주미대사를 지낸 이 경제관료 출신으로 한미 FTA 체결을 주도했었죠. 이 경제를 잘 알고 또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 이 두 조건에 맞는 인사로 보고 있습니다. 안보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르면 내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를 지명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총리 후보자로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인 한덕수 전 총리가 유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당선인이 원하는 총리상에 가장 부합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 당선인 측은 그동안 총리 후보 조건으로 경제를 강조해왔습니다. 경제부총리라든지 또 금융위원장이라든지 또 대통령실 경제수석까지 이 경제 원팀이 드림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적임자를 총리 후보로 찾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 체결을 추진한 미국통 통상 전문가입니다. 전북 전주 출신에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두루 중용된 인사라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할 이유가 딱히 없다는 것도 강점으로 꼽힙니다. 3배수 압축 명단에는 한덕수 전 총리와 함께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준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올라 있습니다. 윤 전 장관과 최 전 장관은 경제부총리 후보군으로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당초 다음 달 3일 총리 인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총리 후보자를 두고 다양한 하마평이 나돌자 발표를 앞당기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총리 인선이 속도를 내는 데는 그 1순위 후보였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오늘 거취를 결정한 게 한몫했습니다. 당선인에게 공간을 열어주겠다며 내각에는 참여하지 않고 당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민찬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새 정부 내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내각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겠다. 그것이 당선인의 생각하시는 그런 전체적인 국정 운영 방향을 잡는 데 더 도움이 되겠다. 새 정부 초대 총리로 거론되고 있는 안 위원장이 총리직을 고사한 겁니다. 하지만 안 위원장은 장관 후보자를 적극 추천하는 방식으로 공동정보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격 있고 깨끗하고 능력 있는 분들 장관 후보로 열심히 추천할 생각입니다. 6월 지방선거 출마에도 선을 그으며 국민의힘과의 합당 이후 당 업무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정권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제가 공헌을 할 수 있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당권 도전에 대해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만큼 지금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안 위원장은 우선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 활동을 한 뒤 내년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약한 당내 입지 극복이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현수 기자 나왔습니다. 자, 한덕수 전 총리가 확정이 된다면 2번 국무총리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 당선인 마음이 한덕수 전 총리로 기우는 이유가 뭘까요?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라고 하면 경제 관료 출신이고 또 통상 전문가고 네. 한미 FTA 협상 같은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윤석열 당선인이 줄곧 경제를 강조해온 만큼 경제 전문가 총리에 적합하다고 보는 겁니다. 한 전 총리는 전북, 전주, 호남 출신이고요. 김대중 정부 때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를 지낸 뒤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대사로 중용이 됩니다. 경제관료 출신에 미국통으로 불리면서 외교적 식견까지 갖춰서 경제의 안보까지 챙길 수 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또 진보와 보수 진영을 넘나들면서 요직을 맡았다는 점도 특징인데요. 특정 진영의 사람이란 이미지가 약하고 노무현 정부 때 총리 청문회를 통과한 적이 있는 만큼 민주당이 거대 야당인 상황에서 청문회 통과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전 총리의 경우에는 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 측 캠프에서도 영입을 시도했을 만큼 내부적으로 큰 흠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궁금하던데요. 그래서 당선인과도 원래 좀 인연이 있던 사이입니까? 네, 제가 찾아보니까 최근에 이제 공개적인 장소에서 조우를 한 모습은 지난달 대선 후보 당시 때 재경 전북 도민 행사 때였습니다. 제대로 인연을 맺은 건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 선언을 한 후에 이제 역대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경제 전문가들을 두루 만나서 공부를 했을 당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서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윤중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최준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등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윤 당선인이 가장 자주 언급하는 이름이 한덕수 전 총리라고 하고요. 실제로 한 전 총리는 인수위원장으로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과 경합을 벌였던 인물로 윤 당선인이 상당히 신임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현수 기자가 오늘 한덕수 전 총리와 직접 통화를 해봤다면서요? 네, 오늘 오전에 해봤는데요. 한 전 네. 총리 상당히 조심스러워하고 말을 많이 아꼈습니다. 그래도 총리 하마평에 오르는 데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고 다소 적극적이라는 인상도 받았습니다. 인사청문 검증에 동의했는지를 물었는데 답하기 곤란해했고요. 최근 당선인과의 연락하거나 만난 적 있느냐 이런 질문에는 없다고 했지만 당선인과의 친분을 물으니 적절할 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자주 만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안면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뭐 한 전 총리가 이제 유력한 걸로 취재는 됐지만 아직 발표난 건 아니니까요. 네. 다른 후보군은 누가 있습니까? 네,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선택지를 보면 경제 전문가가 1순위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윤중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최준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있고요. 또 대선 때 함께했던 김한길, 박주선 전 의원도 거론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시청자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런 인물들 중에 새로운 인물이 안 보인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네, 윤석열 당선인은 소위 깜짝 인사라고 부르는데요. 스토리가 있거나 또 예상치 못한 인물을 기용하는 이런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쓰는 데 집중하고요. 특히 윤석열 정부 첫 총리는 여소야대 국회 인준을 통과해야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이렇게 안정감 있는 인사들이 주로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근데 김은혜 이제 당선인 대변인은 그동안 이 총리 후보 발표 시기로 4월 초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빨라지나 보죠? 네, 어제 김은혜 대변인이 언급한 것부터 들어보겠습니다. 4월 1일 만우절에는 인사 발표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을 넘길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요. 네, 그런데 오늘 총리 후보로 꼽혀왔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총리를 고사하면서 거취를 정리를 했잖아요. 네. 당선인이 고려해야 할 요소가 사라졌고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선 이미 검증이 진행되고 있었던 만큼 속도가 붙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날짜를 한번 따져보면요. 당초 발표가 유력한 날짜는 다음 달 3일이었습니다. 통상 토요일은 상대적으로 언론 주목도가 떨어져서 중요 발표를 안 하는 경향이 있고요. 4월 1일은 아시다시피 만우절이라 제외한다면 제주 4.3 추념식에 당선인이 참석할 수 있다는 변수도 있는 만큼 내일 발표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자, 이 안철수 인수위원장 오늘 이제 뭐 총리직을 고사를 했는데 원래 좀 유력하게 총리로 검토는 됐었습니까? 네, 공동 정부를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단일화 단계에서부터 국무총리 후보로 고려된 게 맞습니다. 다만 인수위원장과 국무총리 둘 다 맡을 수는 없을 거라는 인식이 내부에도 있었고 안 위원장 본인도 총리보다는 향후 당권 도전에 더 관심을 보여왔는데요. 그동안은 개인적으로만 의사표현을 해왔다면 오늘은 공개적으로 대국민 메시지로 거취로 정리하게 된 겁니다. 네, 아는 기자 아자에 들어온 시청자 질문 하나만 더 풀죠. 안철수 위원장 총리를 안 하면 그럼 앞으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네요. 네, 경기지사 출마설도 불거졌는데 안철수 위원장이 오늘 직접 발표하면서 선을 그었고요.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도 내년이라서 시간이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인수위원장직이 끝난 뒤에는 윤 당선인이 신설하겠다고 밝혔던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네, 이현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인수위원회가 이 대통령 경호처 규모를 지금보다 축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규모 인력이 밀착 경호하는 기존 방식은 대중과의 소통에 방해가 된다고 보고 이 경호체계 변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축소될 전망입니다. 인수위원회가 검토 중인 대통령실 운영안에 따르면 현재 600여 명 규모의 경호처 인력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른바 작은 경호로의 경호체계 개편 구상에 따른 겁니다. 조직 축소와 함께 기능과 역할에서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경호 기술도 상당히 첨단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경호 체계도 좀 바꿔나갈 생각이고요. 인수위 관계자는 경호원들이 때로부터 몸으로 막아서는 방식의 경호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당선인이 원하는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경호처 이름도 경호실로 바꾸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호실과는 이름만 같을 뿐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인수위 측 설명입니다. 다만 경호실로 이름 변경을 위해서는 법을 고쳐야 하는 만큼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경호처 이름을 계속 쓸 수밖에 없습니다. 경호처 이름 변경과 조직 축소 방안은 조만간 윤 당선인의 검토 이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법무부는 어제 업무보고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인수위 방향대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박범계 장관이 오늘 출근길에 자신의 뜻과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곧 떠날 장관과 남을 직원들의 갈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한 다음 날인 오늘 아침. 출근길 박범계 장관은 업무보고 내용이 자신의 지시와는 무관하다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법무부의 입장은 업무보고서에 제 지시와 관계없이 잘 반영이 되어 있었고요. 새 정부와 함께 일할 국실장들의 처지를 이해한다고 했지만 50일 뒤면 물러나는 정치인 출신 장관이 느끼는 섭섭함을 감추진 못했습니다. 저야 5월 9일이면 갈 사람이지만 우리 국실장들은 남을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처한 어려움을 아주 10분 이해합니다. 앞서 지난 24일 인수위는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 등 당선인의 핵심 공약에 공개 반대하자 법무부 업무 보고를 전격 연기했습니다. 어제 새로 잡힌 인수위 보고를 앞두고 법무부 실무진이 보고할 내용을 박 장관에게 알렸지만 당선인 공약에 호응하는 내용으로 손을 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인수위는 법무부 직원들이 곤혹스러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우리 장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언급을 하실 만한 위치에 있지가 않아요. 법무부 직원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직접 수사권 확대에 거듭 반대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장관 직권으로 상설 특검 가동을 검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박 장관의 퇴임 때까지 법무부 간부들과의 불편한 동거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인수위에서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죠. 오늘 인수위에서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사퇴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수처 폐지 공약에 따라 인수위는 김진욱 처장의 거취부터 거론했습니다. 김진욱 처장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하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공수처와의 간담회에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의전조사, 통신자료 무차별 조회 등 김진욱 처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문제 삼은 겁니다. 공수처 수사 책임자인 여운국 차장은 이런 내용을 처장에게 보고하겠다며 자신도 처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고 인수위는 설명했습니다. 법으로 3년 임기가 보장된 김 처장이 지난 16일 임기 완주 의사를 밝히자 우회적으로 압박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모든 고위공직자 수사를 공수처가 무조건 가져갈 수 있는 공수처법 24조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양측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검찰이나 법무부는 또 경찰은 이 24조가 다른 기관에 대해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게 한 조항이라고 보는 반면 공수처는 이게 없으면 존립 근거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다른 지적에 대해서는 몸을 낮췄습니다. 수사 능력 부족은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고 민간인 무차별 통신조회 논란에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판에 복귀합니다. 이 전 지사 측은 5월부터 선거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저는 정치 끝내기에는 아직 너무 젊어요. 동네에서 아이고 제가 바로 그 사람이야 이런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아요.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오는 5월 정치판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유세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의사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뜻을 밝히신 겁니까? 네. 이 전 지사 측 관계자도 당 상임 고문을 맡고 있는 만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쯤 움직일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지사는 지방선거 지원에 앞서 후보 공천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측근인 정성호, 김남국 의원을 통해 송영길 전 대표의 지방선거 출마를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당내 친이재명계는 오는 8월 이 전 지사의 당권 도전에 앞서 이 전 지사 띄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재명 후보도 발달 정신장애인 국가 책임제를 실시하겠다 등과 같은 5개의 큰 장애인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주요 정책이 된 기본소득, 지역화폐, 무상급식과 같은 정책들 모두 민주당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들어낸 성과물입니다. 친문의원들은 견제에 나섰습니다. 한 친문의원은 통화에서 대선의 패장이 전면에 나서는 게 과연 정상적인 것이냐며 이 전 지사가 당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이재명 전 지사를 이을 경기지사 자리는 각 당의 경선부터 빅매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출마 선언한 두 후보 외에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가 합당 후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뒤 오는 6일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물결 관계자는 내일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며 출마 선언 직후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선거 사무실도 수원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안민석 의원과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경기지사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이들과 당내 경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 안팎에서 서울시장 후보 차출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여전히 고심 중입니다. 송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우리 지지자들에 대해 제 개인이 아니라 우리 당이 성실하게 응답해야 한다며 그런 고민을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후보군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자로 오세훈 현 시장이 유력하고 경기지사 출마자로는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의 옷값은 모두 사비로 냈다고 해명을 했지만 정치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논두렁 시계 사건을 언급하면서 야당을 비난했고 국민의힘은 사비로 냈다는 해명이 거짓이면 옷을 모두 반납하라고 공격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이 청와대의 해명으로 해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을 확산시키는 것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했고 강병원 의원은 국민의힘이 출처 없는 가짜뉴스에 기대 김 여사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정쟁을 유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이 떠오른다고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밝히지 않아온 그런 그 관례를 알고 오히려 이 마치 그 논두렁 시계 같은 가짜 뉴스를 마구 퍼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권양숙 여사가 받은 명품 시계를 내다 버렸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당시 민주당은 이 내용을 국정원이 흘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가 사비로 샀다면 옷값을 공개하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활비를 쓰지 않았다면 국민에게 떳떳하게 공개하면 될 일이고 숨길수록 의혹만 전폭될 뿐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SNS에 만약 청와대 주장이 틀렸다는 점이 단 하나라도 드러난다면 옷을 모두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60% 가까이가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은 경찰 수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쓰였는지가 핵심인데요. 저희 취재진이 김 여사가 해외 순방 때 입은 옷을 만든 유명 패션 디자이너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성혜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정숙 여사가 해외 순방 때 입은 옷입니다. 평창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을 떠올리게 하는 백호랑이 자켓과 2017년 방미 당시 입은 푸른숲 자켓 등은 파리 패션쇼 출품 경력이 있는 국내 유명 패션 디자이너의 작품입니다. 김 여사가 순방 전 해당 디자이너의 패션쇼 출품작 가운데 마음에 드는 옷을 정하면 디자이너가 순방 취지를 살려 일부 재가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의 순방 의상을 만든 디자이너 A씨는 남녀 직원이 번갈아서 옷을 가지러 왔다며 해당 옷은 청와대에 보관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옷은 맞춤형으로 한 벌만 제작하고 가격도 고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 디자이너는 옷값은 정액으로 받았다면서도 구체적 가격이나 결제 방식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표절 논란이 일었던 표범 모양 브로치에 대해선 장신구 디자이너의 작품을 내 콜렉션에 포함시켰고 그걸 본 김 여사가 선택했다며 해외 명품 표절작은 아닌 걸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의 구두를 제작한 수제화 장인은 자신이 취임 초기 김 여사 신발 6켤레와 문재인 대통령의 슬리퍼 등 10켤레를 만들어 팔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켤레에 25만 원에서 30만 원씩 청와대 직원이 카드와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시민단체가 김정숙 여사를 고발한 사건을 오늘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으로 좀 이어가 보죠. 뭘 열어봐도 되냐고 물은 건가요? 옷장입니다. 탁현민 대통령 의전 비서관이요. 김정숙 여사의 옷값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액 사비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청취자 2048님은 그러면 사비로 산 그 내역을 좀 공개해라 또 이렇게 문자를 주시는데요. 그러면 그 2548님 옷장을 제가 궁금해한다고 그냥 열어봐도 되는 건가요? 그 집에 가서? 전액 사비니까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여러 종류의 의상들이
행사 때마다 화제가 됐던 만큼 그걸 모두 사비로 샀다는 청와대의 해명에 여전히 궁금증을 제기하는 여론도 있기는 합니다. 이 의상들을 전부 사비로 구입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을 텐데 어떻게 하셨지?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궁금증은 가질 수가 있겠죠. 개인의 사비로 산 옷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특활비로 활용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고가의 옷이라는 비판을 반박한 여권 인사도 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있으면서 뭐 리폼하고 새로 만들고 이런 거 워낙 많이 봐왔어서 이러한 이 기사들이 굉장히 좀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고. 이게 이제 청와대가 특수활동비 공개를 거부하면서 처음에 불거진 건데 아예 그럼 처음부터 이게 사비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네, 오늘 청와대 관계자는요. 논란이 커져서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었고 투명하게 밝힐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제 사비임을 말씀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탁현민 비서관은요. 모든 의류는 사비로 그리고 카드로 구매했다고 말했었죠. 한 언론 매체는 김 여사가 이 옷 구매 대금 7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한 누비 장인의 말을 보도하면서 진실 공방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현금이든 카드 결제이든 사비로 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수사도 착수했다고 하니까요.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바쁘는 당선인,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뭐 특별한 곳을 찾았다죠? 네, 명동성당 내에 있는 명동 밥집에 갔습니다. 평소 가던 그런 밥집이 아니라요. 여기는 무료 급식소인데요. 네, 식판에 밥을 담아주고 직접 식탁으로 배달도 하면서요. 1시간가량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두 번에 나눠서 해. 조금 더 드시면 고맙습니다. 너무 많아요? 예, 많아요. 김치 조금만 더 주세요. 네, 저 오늘 일정이요. 당선 전부터 예고돼 있었던 거라죠? 네, 지난 2월 정순택 대주교를 만났을 때 약속한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또 당선인 신분으로 찾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혜와 이 도움을 좀 대주교님께서 좀 주십시오. 2월에 네. 오셨을 때 저희 명동 우리 그 밥집에 한번 네. 봉사하고 싶으시다고. 네. 약속한 거니까 빨리 가시라고 약속을 해서. 정순택 대주교는요.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를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고 윤 당선인도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약속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네, 신뢰는 가장 중요한 지도자 덕목이니까요.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민주당이 인수위원회가 추진 중인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건건이 각을 세우고 나섰습니다. 특히나요, 이렇게 이 법안 처리를 강행했었던 임대차 3법에 대해 인수위원회가 폐지나 축소를 언급하자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인수위의 임대차 3법 폐지 축소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급격한 정책 변화는 세입자의 불안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인수위가 말하는 부작용 또한 실증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교각 사루에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며 오히려 전셋값 안정화 정책을 뒷받침해 임대차 3법을 안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차 3법 폐지나 개정은 입법 사항인 만큼 172석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추경 재원 마련 방식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채 발행이 아니라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해와라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스스로 어디선가 깎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일종의 자기 부정이 되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 예산을 깎는 지출 구조 조정은 안 된다고 못 박은 겁니다. 또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활용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집무실 이전에 관련된 어떤 비용도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예비비 외에 추가되는 이전 비용은 국회의 심의 대상입니다.
그러면서 집무실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을 제출하라고 인수위에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인수위원회는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를 복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때 이 등록을 장려했다가 투기를 잡겠다며 갑자기 혜택을 폐지하면서 논란이 컸었죠. 박재혜 기자입니다. 인수위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를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등록 임대 제도는 주택이나 빌라, 아파트 보유자들이 임대 사업을 할 수 있게 다주택자임에도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합산 과세하지 않고 양도세도 중과세하지 않는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시장 기능 회복 관점,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등록 임대 제도가 폐지됐지만 2020년 7월 전에 가입했던 8년 이상 장기 임대 사업자들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 기한이 끝날 때까지 세제 혜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일단 이들을 대상으로 등록 임대 제도를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시행령만으로 부활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이미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에게 혜택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인수위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를 등록 임대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을 추가하는 것도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상황을 감안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인수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국토부는 무조건 옛날로 돌아간다기보단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수위는 또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계약 기간을 늘리거나 임대료를 저렴하게 책정하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 조였던 부동산 대출 규제를 좀 풀겠다고도 했었죠. 그런데 규제가 풀려도 이자가 무서워서 대출 못 받겠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대로 올랐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5년 고정금리가 최대 6%를 넘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상당금리가 6%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차기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를 70%까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상 중이지만 높아진 금리 때문에 빚내서 집 사기도 두렵습니다. 대출을 한 4억만 받아도 맞벌이를 해서 둘 중 한 명의 월급을 대출을 갚는 데 활용하고 나머지 한 명의 월급만으로 생활비로 활용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럴 경우에 이제 자녀 계획이 아마 많이 늦춰지게 될 것 같습니다. 간발의 차로 더 낮은 금리에 대출받은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저는 한 2주 정도 전에 주택담보대출을 3% 중반대 금리로 받았는데요. 조금만 늦게 했으면 내가 5%가 넘는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됐을 수도 있겠다. 주담대 고정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이유는 최근 국고채 금리가 급등해서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분위기도 더해지며 국고채 금리는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국고채와 연동된 주담대 고정금리도 당분간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이 고정금리라는 거는 이런 금리 리스크를 은행이 떠안는 대신에 이제 조금 금리를 높게 받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 금리가 오를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쉽게 낮아질 것 같지는 않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오늘 오후 귀국한 가운데 향후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경우 주담대 금리는 7%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4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가 모레 결정되는데요. 인수위는 영업시간 전면 해제를 검토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서울시청 앞 선별검사소가 대기줄 없이 한산합니다. 3주 전 선별검사소마다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2주 전부터 확진자 발생은 최고 구간을 지나 계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방역당국에 공격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제안했습니다. 11개 연구기관 중 9곳에서 감소 추세에 들어섰다는 데이터가 나왔다는 겁니다.
완화하는 거의 정도가 사실은 크게 그 효과가 없다고 지금 인정되고 있는 그 영업시간에 대한 거는 폐지까지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자영업자들도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다며 영업시간 제한 철폐를 요구합니다. 2차 집이다 보니까 그 영업을 제대로 할 시간대에 문을 닫아야 되니까 장사를 못 하죠. 그러면 뭐 지금 어거지로 좀 하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40% 정도 감소가 됐어요. 문제는 위중증 환자가 1,300명을 넘고 있고 사망자도 역대 2번째로 많은 규모라는 점입니다. 병원 응급실도 코로나 환자들로 꽉 차 병상이 없습니다. 금방 또 누군가가 들어와 버리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격리실은 항상 차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여전히 뭐 바뀐 건 전혀 없거든요. 정부는 사망자 수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K방역이 실패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들의 눈물겨운 연대와 협력으로 이룬 이 방역의 성과 자체가 폄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식당 사장에게 힘내라며 10,000원을 쥐어준 할머니의 사연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연의 주인공인 청년 사장, 알고 보니 고등학생 때 지하철 선로에 빠진 어린이를 구한 의인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청년마저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김은지 기자입니다. 식당 한쪽에서 식사를 하는 네 가족. 식사를 마친 가족 중 머리가 희끗한 할머니가 식당 사장에게 다가와 무언가를 건넵니다. 10,000원짜리 지폐였습니다. 손자 같은 사람이 고생한다며 응원의 마음을 건넨 겁니다. 혼자 일을 하거든요. 테이블에 서빙도 하고 주문도 받고 조리를 하고 요즘 힘드니까 힘내고 시원한 거 하나 사 먹고 건강 챙기라고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청년 사장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요즘에 힘들어서 좀 그러고 있었는데 누군가 나 알아주는 느낌이었고 많이 위로를 받아서 한참 좀 울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장 김 씨에게는 17년 전 특별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에 있던 어린아이가 눈 깜짝할 사이 선로로 떨어집니다. 아이 엄마와 다른 승객들이 깜짝 놀라 어쩔 줄을 모르는 사이 반대편 승강장에 있던 남성이 곧바로 뛰어내려 아이를 안고 대피합니다. 아이가 떨어졌을 땐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급박한 상황에서 망설임 없이 몸을 던진 겁니다. 이 남성이 바로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김 씨였습니다. 사연 주인공의 오래전 선행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감동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10대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 신분증으로 담배를 사려다 거절당하자 난동을 부렸습니다. 심지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신분증을 꼼꼼히 살핍니다. 담배를 사겠다며 신분증을 제시한 남성이 눈에 익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지난해 이 편의점에서 성인 신분증을 내고 술을 사려다 들켰던 고1 학생 A군이었습니다. 이번엔 2002년생 성인 신분증을 들고 온 겁니다. 정체를 눈치챈 아르바이트생이 신분증을 돌려주지 않자 A군은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에 신고하자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집니다. 계산대 안까지 들어와 아르바이트생을 여러 번 밀치더니 급기야 와인병을 들고 위협합니다.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A군 난동은 이어졌고 진열된 상품이 훼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아르바이트생을 불러 피해자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분 오셨는데도 화를 주체를 못해가지고 냉장고 막 덮치고 그리고 와인병 들고 저한테 막 협박하고 막 다 부셔버릴 거라 막 그러고. 경찰은 A군을 불러 어떻게 성인 신분증을 갖고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지난해 11월 요소수 부족으로 화물차는 물론 소방차와 구급차까지 멈춰설 뻔했죠. 지금은 해결된 문제 같지만 비슷한 대란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간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20년간 화물차 운송을 해온 김명한 씨. 트럭에 요소수를 넣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1,000원 하던 게 지금 1,700원 하고요. 요소수 대란 일나고 나서 그때부터 올랐죠. 지금보다 더 오르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비싸던 이 가격이라도 지켜주면서 전에같이 막 요소수 없어가지고 막 차가 서고 그까지만 하면 좀 낫죠. 대란을 못 가시면 그게 제일 걱정인 거죠. 김 씨와 같은 걱정에 요소수를 미리 쟁여두는 운전자도 적지 않습니다. 없으면은 운행이 안 되니까 쟁여놓을 수밖에 없죠. 언제 또 그게 또 될지 모르니까. 돌아다니다가 싸다. 그럼 얼마가 있든 간에 거기서 채워요. 요소수 판매 업체에 가봤습니다. 이곳에선 10리터들이 요소수 한 통 가격이 13,00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부족 사태가 일어나기 전 7,000원이었던 요소수가 여전히 2배 가까운 가격에 팔리고 있는 겁니다. 가격이 올랐어도 창고를 채워놓기가 무섭게 팔려나갑니다. 원래 요소수가 여기까지 가득 메웠었어요. 대란을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사놓으려고 해요. 요소는 100% 수입해 쓰는데 세계적으로 공급이 불안합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요소 시장의 새로운 뇌관이 됐습니다. 러시아산 요소 공급 중단이 국제 시세를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들어오는 러시아 물량은 거의 없고요. 러시아가 이제 전 세계 생산량이 한 4.5% 정도가 되는데 러시아 물량이 안 들어오니까 다른 수입처를 찾다 보니까 가격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연쇄적으로 요소수 대란 전 톤당 40만 원 안팎이던 요소는 현재 150만 원에 이릅니다. 일시적으로 톤당 300만 원까지 치솟았던 지난해 11월보다는 떨어졌지만 원료비 부담과 공급선 확보에 쩔쩔매는 건 여전합니다.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저희 제조 판매 업체에도 부담이 되고 마진을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현재도 중국에서 그렇게 뭐 쉽게 들어오진 않아요. 일부 업자들만 들이는 상황이라 저희가 뭐 어떻게 가격을 내렸다는 얘기도 못해요. 농사철을 앞둔 농가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농사용 요소 비료 값도 지난해의 2배 수준입니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클 수가 없어요. 비싸도 사야 되고. 정부에서 그러면 대책을 해줘. 국제 요소 시장이 요동칠 수 있는 만큼 제2의 요소수 대란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시 간다, 남영주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 중 무려 4분의 1이나 되는 사람이 전쟁을 피해 고향을 떠났습니다. 국경지대에는 주민보다 피난민들이 더 많은 마을도 생겼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 들어간 김윤종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피난민 5만 명이 모인 체르니우치에서 80km 거리에 있는 마을 비즈니차입니다. 러시아군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대도시보다 안전해 피난민 5천 명이 이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마을 주민 4천 명보다 많습니다. 이처럼 국경을 넘지 못한 피난민들을 위해 자신의 집을 통째로 빌려주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폭격이 빗받치는 키이우를 겨우 탈출한 올리아 씨 가족 5명도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Нашли жилье. Мы очень благодарны, потому что приняли очень хорошо, отдают все, что у них есть, оказывают любую помощь. 주민 진아 씨도 피난민에게 거처를 내줬습니다. Такому околиці це Рівня називається. Таке селище, околиця Рівня. У нас тут дуже багато переселенців. Так як я була 20 років в Києві. 피난민이 몰려든다는 소식에 청년들은 급히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마을 극장에는 피난민에게 나눠주려고 보관한 옷들이 가득 쌓였습니다. І ще якась маленька ляля сюди приходить, я роздаю всі такі маленькі речі, які їм потрібні. Приїжджаю з городі. Добрий день, діти, я вам даю іграшки і все. 고향 마리오폴이 폐허로 변하자 즉각 봉사 현장으로 달려온 여성도 있습니다. Я розумію, як це, що відчувають люди, які залишились без домівок, без нічого абсолютно, без звичайного комфорту.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요구하는 중립국화를 받아들이고 러시아는 군사활동을 대폭 축소하는 조건이 어제 협상에서 논의됐습니다.
협상 진전에 서방국들은 신중한 자세를 보이기도 하지만 피난민들은 고향에 돌아갈 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크라이나 비즈니차에서 채널A 뉴스 김윤종입니다.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그제부터 도시 절반이 봉쇄됐습니다. 시민들의 밥상 물가부터 비상인데요.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이 훌쩍 넘습니다. 베이징 사공성근 특파원입니다. 봉쇄보다 상하이 시민들에게 더 답답한 것은 밥상 물가입니다. 这个摊位呢，两个白菜呢，93块钱了，2个白菜。这个素质平时5、6块、6、7块的买多少？22块4毛，这个素鸡比肉还要贵。这个素鸡这是天价了。 한 모녀는 떨어뜨린 대파를 되찾으려 주워간 사람과 2km 넘게 오토바이 추격전까지 벌였습니다. 92嘛，92，快追上他，追晚饭了。 이달 초 도매시장 기준 한 단에 700원이었던 대파값이 봉쇄 이후 소비자가 4,000원을 넘어가며 금파 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미 일부 마트에서는 봉쇄로 인한 공급 부족에 사재기까지 겹치면서 채소 진열대가 텅텅 비었습니다. 그나마 들어오는 물량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상하이의 한 백화점은 일반 배추를 재포장해선 시세보다 훨씬 비싼 포기당 15,000원에 팔다가 적발돼 9,6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상하이시는 부당한 가격 조종에 대해 최고 5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리거나 최고 영업 취소까지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현지 매체들은 국제유가와 비료값 상승에 봉쇄 방역으로 육로 배송에 차질이 빚어지며 밥상 물가가 올랐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봉쇄 방역 효과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상하이에서는 봉쇄 이후 오히려 확진자가 더 늘고 있습니다. 다음 달 4일까지로 예고한 봉쇄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흐린 하늘에서 비가 뚝뚝 떨어진 하루였죠. 비는 오늘 밤 서쪽 지역부터 그쳐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일부 동해안 지역은 내일 오후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영동과 제주에는 5에서 20mm, 그 밖에 전국은 5mm 안팎으로 양은 적겠고요. 강원 산지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비구름 뒤로는 찬바람이 불겠는데요. 내일 대구의 낮 기온은 14도로 오늘보다 9도나 뚝 떨어지겠고 서울 등 그 밖의 지역도 오늘보다 서늘하겠습니다. 내일 경기 동부와 충북 북부, 또 영남 서부 지역은 오후에서 저녁 사이 다시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흐린 가운데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접이식 우산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8도로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지만 한낮에 서울은 14도, 대전은 16도로 오늘보다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모레 아침 서울은 3도까지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전 정부 정책도 계승할 건 하겠다고 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꼭 되돌리고 싶어하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검찰 공수처 문제인데요. 민주당도 정체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보니 172석 거대 야당의 벽을 넘기가 쉽진 않은 것들이죠. 더 좋은 대안으로 국민 마음을 얻고 또 소통과 협치로 야당 반대도 뚫어낼지 검증대에 섰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실력 보여줄 두 가지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